안녕하세요. 윤명철 교수의 역사대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역사 지도라는 좀 독특한 모습을 가진 지도를 놓고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도 좋아하시죠? 저도 지도 좋아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넓고 크게. 그리고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 있는 분들은 이 지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있는 곳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고요. 자기가 갈 길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적의 위치도 모르고요. 적이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경험과 많은 정보들을 통해 가지고 대충 감각을 가지고 직접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해서 국가 정책을 수립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얼마나 오해가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 좋아요. 정확하지 않습니까? 지도가. 그러니까 이제는 과거의 사실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통념에 근거해서 우리 역사를 많이 해석했는데 이제는 이런 정확한 지도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말 그대로 정말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 우리 역사를 더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늘 답답해요. 왜 우리가 조그만 나라에 있었을까? 우리는 만주는 관련이 없었을까? 우리는 바다는 관련이 없었을까? 그런데 지도를 보니까 명확히 드러나잖아요. 제가 지도에 유달리 집착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또래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청소년기 아니면 그 이후에 유명한 책 하나를 봤을 겁니다. 그 책의 이름은 갈매기의 꿈. 리차드 파크가 쓴 소설입니다. 일제 구도 소설이라고 하는데요. 거기 보면은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이라는 갈매기 하나가 독특한 갈매기 하나가 끝없이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서 정말 대단한 귀절이 나오는데요. 이겁니다. 보다 높이 나르는 새가 보다 멀리 본다는 것이죠. 거시적으로 봐야 됩니다. 지도를 통해서 보니까 우리 역사를 거시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시적으로 보니까 전체 세계를 크게 보고 해석할 때도 그랜드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스케일로 세계를 바라보고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마음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은 특히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지도를 많이 보기를 권하고 있고요. 그리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는 지도를 늘 보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역사를 제대로 봐야 되는데 자, 지도를 보세요. 우리 역사를 제대로 보세요. 그 전에 우리 민족은 압록강과 두만강 경계는 한반도라고 배웠죠. 그 사실과 다릅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해양활동이 있다는 얘기를 못 들었잖아요.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해양활동이 활발했습니다. 이 지도는 제 역사관에 입각해서 새롭게 만든 건데 사실은 이미 1995년도에 만들었고요. 그 후에 몇 차례 수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보시는 지도가 됩니다. 이 지도는 제 관점으로 말하면 첫 번째는 동아시아를 지중해로 보는 동아지중해 모델, 두 번째는 해륙사관입니다. 우리 역사는 육지 역사도 아니고 농사의 역사도 아닌 거죠. 육지 역사와 해양의 역사, 육지도 한반도와 만주가 포함된 대륙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농업만이 아니라 어업도 있고 상업도 있고 항해업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말도 타고 여기서는 숲속에서 사냥도 하는 이런 문화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역사를 바라볼 때는 반도사관이 아니라 해륙사관이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이런 주장들은 지금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해륙사관에 입각해서 보니까 지도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거꾸로죠. 이렇게 지도를 만들어 놓고 계속 보완하다 보니까 해륙사관이라는 단어가 생각났고 해륙사관이라는 용어를 만들었고 더욱더 역사를 해륙사관적 입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이 지도를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죠. 지루합니까 여러분? 그렇진 않죠. 이제부터 정말 재밌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한국 사람들은 이 만주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우리 민족의 특별한 이유는 만주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부턴가 만주를 빼앗겼다고 생각하고 꼭 만주를 찾아오고 싶다는 그런 잠재적 의식이 있습니다. 이거 부정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지도를 보면서 놀랍니다. 정말 고구려가 이렇게 넓었을까? 좋습니다. 또 한 노래가 있어요.
일반적인 역사학자들인데요. 이 지도를 보는 순간에 그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고구려 역사를 너무 과장되게 해석했다. 논리에 비하기 심하다. 근데 제가 그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도를 정확히 봐야 돼요. 지도를 정확히 봐야 돼요. 특히 역사학자들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해야지. 보세요. 고구려도 색깔이 다르죠? 여기는 정말 짙은 황토색입니다. 그런데 북상에서 올라가면서 여기는 옅은 색깔이 되고요. 더 올라가게 되면 여기는 영양권으로 색깔이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강단의 주류 역사학들처럼 고구려를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흔히 말해서 좀 우국지정이 비슷한 사람들 또는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를 고구려로 보는 것도 아닌 거죠. 그래서 여기는 직접 고구려가 관리를 파견해서 다스린 직접 관리 또는 통치 지역, 그리고 여기는 이른바 흔히 말하는 간접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독자성 유지한 정치 집단들이 있고 이들은 독립성을 유지하지만 고구려 영향권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여기는 진짜 본격적인 영향권이기 때문에 고구려랑 특별한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이들은 워낙 소수의 사람들이 곳곳에 틈처럼 박혀져 있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관념적으로는 하나의 체제를 보는 거죠. 이게 시스템 이론이에요. 이런 이론이 이상합니까? 뭐가 이상하죠? 당연한 건데. 제가 반문을 듭니다. 그러면은 이 흉활령부터 시작돼가지고 지금 헝가리 판노니아 평까지 가는 초인목문화권이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보죠. 흉노, 돌골, 몽골에리까지 그들이 전부 다 이렇게 직접 지배를 했으니까 이런 색깔을 했다는 거? 아니잖아요. 그들은 이 정도죠. 아니면 이 정도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대원 제국은 무지하게 큽니다. 중국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한 동아지 중에서 600km 정도까지 이선까지가 인구가 밀집한 지역이고 여기는 한족이건 선비족이건 간에 역사의 주역들이고 나머지는 직접 지배가 불가능해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중국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과장된 거죠. 그런데 거기에 와서 고구려를 이렇게 표현한 것은 문제가 있다 보면 그거야말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과학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걸 자연환경을 다 근거한 겁니다. 그래서 직접 통치, 간접 통치, 영향권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보는 거는요. 제가 95년도에 이 땅은 이 지역에서 말을 사가지고 말 타고 쭉 타고 길림, 통화 이렇게 해서 고구려 수도 국내성까지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확실히 아는 것이 고구려는 이런 시스템 이론으로 봐야겠구나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그것이 맞았고요. 그리고 더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고구려는 이것이 훨씬 심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이쪽에 있었던 백제, 신라, 가야도 직접 통치한 구역과 간접 통치한 구역이 나눠져 있었던 겁니다. 이거를 최근에 들어서 이론적 있는 사람들이 그 용어를 수용하고 있는데요. 자, 또 한 가지 말씀드리죠. 이런 이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단순하게 단어만 차용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이 지역을 충분히 답사하고 조사해서 이 지역의 자연환경, 여기에 사는 종족들, 그들의 문화 등등을 파악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주로 공간에 관한 거니까 공간 이론은 제가 도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를테면 공간 이론에도 다양한 분야의 공간 이론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주로 여기랑 직접 관련된 것은 흔히 말하는 동물 행동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직접 적용이 되는데요. 동물들은 말 그대로 자기들이 직접 통치하는 텃세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런 생활권, 총생활권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은 흔히 말하는 텃세권, 영토 해당한다고 봅니다. 이거 조류에서도 당연히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 역사를 좀 시스템적 관점에서 보고 고구려는 이렇게 나누자. 그렇다면 고구려지를 썼던 조선, 제용어로 표현은 원조선인데요. 원조선도
그렇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시대에는 당연히 그렇게 관리하거나 통치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마지막 조선이 BC 2세기잖아요. 멸망하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까지 올라가 보면 갈수록 그때는 당연히 우리가 말한 직접 통치는 불가능한 겁니다. 자연 환경을 보면 너무나 확연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걸맞게 원조선도 직접 통치, 간접 통치, 영향권으로 구분한다면은 저는 원조선의 영토 영역도 이렇게 그릴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라고 해서 신약에 처리했는데요. 이거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처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제 생각이고요. 똑같은 논리입니다. 중국에 보세요. 하, 운, 주, 춘추전국 시대를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이 지도에서 나타나는 육지에 관한 부분을 이해하셨죠? 제 관점을.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전부 다 선으로 그어져 있어요. 이렇게 황색, 청색, 보라색. 어떤 것은 직선에 가깝고 어떤 것은 휘어졌고, 이건 화살표가 이런 방향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반대로 이렇게 가게 되어 있네요. 일본 열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흔히 말하는 항로입니다. 항로. 제가 동아지중해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동아시아를 지중해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지역에는 모든 나라, 모든 지역들은 어떻습니까? 바다를 통해서 교류할 수밖에 없거든요. 고구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구려는 사람들이 보통 대륙과 기막 아닙니다. 말 타는 적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고구려가 주변 지역과 교류할 때는 이쪽은 당연히 육로입니다. 여기는 계속해서 북방 유목민족들이거든요. 고구려 멸망할 때 돌고래 이르기까지. 그러나 이 요하 서쪽부터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고구려도 거의 100%다 바닷길입니다. 100대 100% 바닷길입니다. 신라 100% 바닷길입니다. 가야 100% 바닷길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아시아에서 얼마나 해양이 중요했겠습니까? 해양로를 장악하는 세력, 항로를 장악하는 세력들, 다시 말해서 씨파워, 해양력을 장악하는 세력이 결국은 국가 간의 경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너무나 명약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지도는 주로 고대 국가 시대를 했었고, 이 밑에는 통일신라 발해 시대, 여기는 원조선이라고 그랬지만, 이렇게 각 국가 간의 경쟁이 격화되는 이 시기에 누가 더 해양력을 강화시키느냐에 따라서 국가의 명운이 결정된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해외로 진출했죠. 중국 지역과 들었잖아요. 일본 열도로 진출했죠. 그렇다면 당연히 바닷길을 이용해야 되잖아요. 해양의 메커니즘이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가장 손쉬운 가야는 지금 오늘날의 김해 부산 지역이죠. 그럼 대마도를 거쳐서 휴슈 북부에 도착합니다. 그럼 너무나 쉬운 항이기 때문에 양쪽이 7,000년 정도부터 교류했던 증거들은 양쪽에서 워낙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신라를 보세요. 신라가 지금 포항, 간포, 울산 이런 항구에서 출발하게 되면 현재 독도의 영유권을 정하는 시마나현 아니면 독도현에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항로가 그렇습니다. 해양 조건이 조류와 해류와 바람이 그렇게 만들거든요. 그 많은 백제 세력들은 전라남도로 출발하게 되면 이렇게 휴슈 서북부 지역에 도착하는 겁니다. 고구려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오늘날의 북부연의 스루가라든가 이시카와 지역에 도착하는 거고요. 발해도 당연히 연해주 이런 출항하니까 이렇게 도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어떤 항구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일본 열대 어디를 장악하느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어디에 식민지를 만드느냐, 이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더 좋은 항로를 장악하기 위해서 얼마나 싸움 들어겠습니까? 자, 우리 지도를 한번 같이 볼까요? 지도를 보세요. 그렇다면 중국이나 일본 열도는 빼고 우리 민족의 영역 중에서 그러면 가장 중요한 지역 또는 해역은 어디일까? 보세요. 내부에서
모든 걸 장악할 수가 있고 주변적으로 진출하기 가장 적합한 해역은 어디일까? 뻔하잖아. 지금 중국과 우리가 수교한 이후에 황해권 시대가 되면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경기만 일대거든요. 지금 충청도까지 내려가지만 그 이전에는 냉전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일본 또는 미국과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 근대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바로 여기가 역사의 무대였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포항제철, 울산 조선소 다 그거는 바로 해양을 통해서 일본, 미국과 연관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앞으로 중국과의 관계, 이제 러시아의 관계, 일본과의 관계가 더 원활해진다면은 앞으로 부상할 지역은 여기는 무조건 발전했지만 앞으로 이 동해 연결한 지역이 발전할 것은 너무나 당연하죠. 원래는 91년도에 소비에트 붕괴했을 때 이 서해보다는 동해가 더 먼저 개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북한 문제 때문에 이 모든 계획이 다 실천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고대로 올라가 보죠. 중국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우에 고구려, 백제, 신라, 가야 특히 이렇게 있는 세력들이 중국 지역과 교류하려면 가장 좋은 항구 어디겠습니까? 그 해양 세력을 키울 수 있는 데가 어디겠습니까? 보세요. 어찌들 저랑 같이 한번 보세요. 어딜 것 같아요? 오, 자 이렇게 해서 쭉 연결된 항로가 있다. 그럼 한 가운데가 어디겠습니까? 이쯤 되잖아요. 딱 반. 그리고 중국 쪽과 교류할 때 중국이 어디입니까? 여기 다지만 중국의 핵심은 주로 이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 또는 특히 산동반도에서 출발했을 때 가장 단거리로 도착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그건 말은 경기만이죠. 경기만을 장악하면 남북 동서 항로의 십자를 장악하는 것이고요. 그 외에도 많은 장점이 있습니다. 한강 수계망인데 그걸 떠나 다음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 지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우리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기만이고 경기만을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국력의 향방이 결정됩니다. 온조와 비류가 먼저 백제를 세워서 여기는 백제 바다였습니다. 그럼 고구려가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4세기 초부터 남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백제는 반대로 4세기 초부터 북진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백제가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백제 근초광, 유명하죠? 정복군주. 근초광이 북상해가지고 근초광의 군대가 이 평양 지역에서 직접 내려왔던 고구 번영을 전사시키게 돼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고려는 일단 실패합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광개토 태양이 등장하면서 전사가 역전이 되고 원년에 그리고 396년에 흔히 말하는 수군 작전을 통해서 광개토 태양은 이 경기만을 장악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인이 고구려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고구려는 당연히 이 지역을 장악했지만 적어도 이 지역과 중국과의 교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여기보다는 여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고구려가 장악했고 그리고 그 위에는 신라가 여기를 장악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를 통해서 볼 때 해양이 중요했구나. 그리고 그 당시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경기만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이 지도를 통해서 우리 역사를 정말 새롭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다음 단계로는 제가 이왕 얘기를 온 김에 이 지도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일본 열도로 진출했고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가를 그리고 일본 고대 국가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